최근 미국 뉴욕에 아주 특별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전통적인 미국식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한국식 아파트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파트는 분양 시작과 동시에 청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입주가 모두 완료되었고 추가 입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약이 시작되자마자 뉴욕 맨해튼의 유명 CEO들부터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미국 각지의 상류층 인사들까지 앞다투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약이 마감된 상태라 대기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오긴 할까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한국식 아파트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입주한 미국 현지 거주민들은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무료 식사 제공, 피트니스 시설, 어린이 놀이방, 독서실, 온돌 바닥, 층간소음 차단 설계, 치밀한 경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관리사무소 운영까지 모든 요소가 한국식 아파트의 전통적인 장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감탄하고 저녁에는 단지 내 산책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며 감격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은 미국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 없다며 황홀함에 가까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미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품격과 공동체, 문화를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미국 부유층들이 다음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진행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우렐리오 손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도시의 도로랑 건물을 설계하는 도시 계획가였어요. 매일 고층 빌딩을 보며 사람들이 지하철역과 커피숍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살펴봤어요. 저는 역사도 공부했어요. 로마가 맑은 물길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중세 후 파리가 왜 넓은 대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뉴욕이 건물 블록을 정리하기 위해 왜 그리드 방식을 발명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훌륭한 도시는 넓은 길, 높은 건물, 원활한 교통,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코리아타운에 뉴욕 가든 홈 077이라는 새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겐 코리아타운이 작고 복잡한 상점과 길거리 음식이 즐비한 동네였거든요. 한국이 대도시 주거 방식을 뒤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온돌 바닥, 옥상 공원, 땅속에 숨겨진 주차장, 테마파크 같은 이야기지. 집은 아니었어요. 중앙 난방이 딸린 넓은 집을 떠나서 벽에 이끼를 기른 상자 형태의 타워에 사러 갈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처음에 친구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잔디 밑에 주차장을 판다고 마술이라도 부리는 줄 알겠어. 사람들은 심플한 라디에이터랑 거실 넓은 집을 좋아할 텐데라고 했더니 친구가 크게 웃더라고요. 너 너무 고지식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오래된 도시만이 진짜 건축 천재들을 배출한다고요. 한국은 역사가 짧은 신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는 곧 망할 거라 여겼어요. 그런 회의감 때문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왜 이 건물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칼럼에 쓰려고요. 노트북이랑 카메라, 그리고 강한 블랙 커피를 담은 여행용 머그를 챙겨 들고 아주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분명 문제가 잔뜩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바닥이 추워서 따뜻해지길 기다려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멈춰서고 주민들은 예전 집이 그리울 거라고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예의상 고개만 끄덕이고 얼른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갈 때 창밖에 회색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며 코리아타운이 과연 식당이랑 네온사인 말고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속으로 물었어요. 가슴이 살짝 뛰었지만 아니야, 난 오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도랑 설계도를 보며 도시에서 통하는 방식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에서 내리자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만두랑 향신료 냄새가 코를 스치고 사람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빠르게 걷거나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어요. 그때 보였어요.
유리벽과 나무 슬랫이 어울린 낯선 고층 건물이요. 일부 외벽엔 덩굴이 올라가 있었고 로비 입구는 현관이라기보다 정원 입구처럼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노트북은 손에서 다친 채였어요. 마치 비밀 세계를 엿보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상한 점만 찾아야 해라고 다짐했지만 입가에는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포근했고 쌀죽과가 구운 빵 향이 은은히 났어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혜진 씨가 부드럽게 허리를 숙이며 어서 오세요. 손 씨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했지만 환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나무 쟁반에 담긴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눈썹을 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녀가 창이 큰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창 밖에는 나무와 벤치, 뛰노는 아이들이 보이는 초록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동차도, 경적 소리도, 붐비는 인도도 없었어요. 잠깐 눈을 깜빡이고 나서 노트에 두 단어를 적었어요. 불가능한 평화. 적자마자 설렘과 의심이 뒤섞인 묘한 감각이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역사관이 너무 협소했구나 하고요. 새로운 위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무심코 지나친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노트북을 덮으니 손이 살짝 떨렸어요. 견학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제가 도시와 안락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곧 흔들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꼭 쥔 채 혜진 씨를 따라 미닫이 유리문을 밀고 나왔어요. 밖에는 차 없는 공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푹신한 잔디밭 위로 벚꽃나무들이 흐드러졌고 매끈한 돌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구부러진 벤치를 돌며 깔깔대며 뛰어놀고 한 소년이 빨간 공을 차면 그의 동생이 파란 원피스를 휘날리며 쫓아갔어요. 몇 마리 비둘기는 나무 피크닉 테이블 옆에서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어요. 이전 집은 지하에 쥐가 드나들고 밤낮 없이 차량 소음에 시달렸는데 여기서는 마치 비밀 정원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오신 걸 환영해요. 혜진 씨가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낮게 놓인 나무다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리로 작은 수로를 만들었어요.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잔잔한 물소리가 평화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도심속이라는 걸 잊으실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물가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물은 맑고 차가웠어요. 얼굴에 놀란 기색을 띠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땅바닥에 박힌 유리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아래로는 가지런히 주차된 자동차들이 보였죠. 지하 주차장이에요. 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도로 위에 차가 없으니 공원이 푸르게 유지되는 거예요. 유리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사뿐히 열리자 그녀가 손짓하며 말했어요. 내려가 볼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땅속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거대한 지하 주차장에 발을 내디뎠어요. 차분하게 빛나는 천장등 아래로 고급 세단과 전기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벽면에는 살아있는 식물들이 천장을 향해 자라고 있었고 흙과 금속이 어우러진 은은한 향이 났어요. 위 좀 보세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돌처럼 위장된 통풍구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지하라도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요. 노트에 지하숲 주차장이라고 메모했어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저녁 식당으로 향했어요. 입구엔 하루 세 끼 제공이라는 간결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긴 나무 테이블들이 따뜻한 등불 아래 놓여 있었죠. 조리대 뒤 셰프들은 김치전에 가장자리를 노릇하게 뒤집고 신선한 생선을 구워 내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으깬 고구마와 아보카도 토스트를 준비하는 코너도 있었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김치전을 한 조각 집어 접시에 담고 간장 소스를 살짝 뿌려봤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이 조화를 이루자 눈이 커져서 와하고 속삭였어요.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 먹으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점심이랑 저녁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는 공원이 점점 작아지고 위로는 도심 스카이라인이 점점 커졌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 양옆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이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실내 수영장이 있었어요. 증기가 물 위에 아른거렸고 수영복 차림의 사람 몇몇이 물속을 부드럽게 가르며 헤엄치고 있었죠. 혜진 씨가 저를 데리고 다시 유리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옥상 수영장이 있었어요. 파란 물이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화분에 심긴 야자수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10대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웃고 있었고 한 남자는 등을 기대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멀리 허드슨강이 반짝였어요.
이웃 동네 사람들도 여기 수영하러 많이 와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바로 옆에는 사우나룸이 있었어요. 나무 벽이 손에 닿자 따뜻했고 작은 통풍구에서 김이 쉬익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타일이 오븐처럼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수건을 두른 두 여성은 나무 벤치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벽에 손을 대보았어요. 피자 오븐처럼 뜨겁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머릿속으로 언제든 사우나라고 메모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모델 아파트를 구경했어요. 혜진 씨가 문을 열자 환한 거실이 나왔어요. 큰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고 바닥은 차가워 보이는 짙은 석재 타일이었는데 제가 양말을 살짝 들었을 때 타일이 따뜻하게 켜졌어요. 첫 발을 내디디자 따뜻함이 순식간에 발바닥 전체로 퍼졌죠. 해 뜰 때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았어요. 파워 온돌이에요. 혜진 씨가 설명했어요. 일반 온돌보다 빠르고 강력해요. 저는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전 집 히터는 덜덜거리면서 건조한 바람만 불었는데 여기서는 고르게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침실로 걸어갔어요. 부드러운 침대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옥상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죠. 거기서 잠에서 깨어 따뜻한 바닥 위로 발을 내디디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발끝에 느껴지는 따스함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혜진 씨는 세탁실을 보여주었어요. 무료 세탁 서비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직원이 바삭하게 달인 셔츠를 가지런히 접어 라벨이 붙은 바구니에 넣는 걸 지켜봤어요. 아침 9시 이전에 맡기시면 오후 3시까지 접어서 찾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매번 무거운 세탁 가방을 들고 다니던 고생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잔디 공원으로 돌아오니 웃느라 얼굴이 아플 정도였어요. 구석구석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거든요. 하루를 비판하러 왔다가 어느새 호기심과 설렘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혜진 씨에게 물었어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펌프가 막히거나 기계 점검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바로바로 고쳐요. 그녀는 손목에 작은 기기를 톡톡 눌렀어요. 저한테 알림이 바로 와요. 그 작은 장치가 슈퍼히어로 도구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며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공원은 은은하게 빛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 인사를 건넸어요. 수영장은 노을을 반사했고 따뜻한 바닥은 여전히 발밑에서 윙윙거렸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 투어가 아니었어요. 자연과 기술, 그리고 배려가 어우러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한때 강했던 제 의심은 따뜻한 타일 위에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유리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준비가 되었고 한국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뉴욕 가든 홈 077로 특별 인터뷰를 하러 다시 갔어요. 20층에 사는 기술 스타트업 CEO이신 김 데이비드 씨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왜 성공한 분이 넓은 집을 팔고 여기 아파트로 이사 오셨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하늘이 도시 스카이라인 아래로 살짝 내려앉고 있었어요. 따뜻한 등불이 살아있는 이끼 벽에 반짝였죠. 혜진 씨가 다시 한번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맞아주셨어요. 좋은 저녁이에요. 손 씨, 김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유리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 없이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어요. 덜컹거림도 이상한 소리도 전혀 없었죠. 저는 유리병 너머로 깜빡이는 도시의 반부를 바라봤어요. 마치 작은 반딧불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 오붓한 바닥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복도로 나왔어요. 벽면에는 창백한 나무 패널이 줄지어 있었고 멀리서 김 데이비드 대표님이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는 키가 크고 깔끔한 블레이저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며 환하게 웃으셨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아우렐리오 씨. 그분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하셨어요. 거실로 가서 얘기 나눠요. 미닫이 문을 밀고 들어간 넓은 아파트 거실은 아래 공원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으로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었어요. 바닥에는 파워 온돌이 은은하게 돌을 데우고 있었죠. 김 대표님께서 시원한 보리차를 권해주셨어요.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끝내주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얼음 커피보다 훨씬 좋아요. 대표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희는 낮은 나무 소파에 앉았어요. 왜 이곳으로 이사 오셨나요? 제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김 대표님은 손목시계를 톡톡 건드리시더니 혜진 씨 것과 비슷한 하이테크 장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전에 뉴저지의 큰 집에 살았어요.
대표님이 말문을 여셨어요. 근데 매일 몇 시간을 통근하는데 쓰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난방 시스템도 오래돼서 아침마다 추위에 떨었어요. 그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문을 열고 나서 바로 공원에 나가요. 아침은 아래층에서 해결하고 일 끝나면 수영하고 사우나도 즐기죠. 예전 집이 전혀 그립지 않아요. 저는 빠르게 메모했어요. 문 앞 공원, 차 없음, 식사 제공, 수영장, 사우나. 그 순간 전등이 깜빡하더니 도시 불빛 소리도 멀어졌어요. 복도 램프가 하나둘 꺼지고 엘리베이터 표시등도 사라졌죠. 잠시 침묵만이 우리 호흡 소리를 채웠어요. 김 대표님이 인상을 찌푸리시며 손목시계를 두드렸어요. 이상하네요. 그리드 전력망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반 건물이 정전되면 계단은 깜깜하고 엘리베이터는 멈추니까요. 그런데 곧 복도 바닥에 부드러운 푸른빛이 다시 켜지며 길을 안내했어요. 낮은 허밍 소리가 울려 퍼졌고 파워 온돌은 평소처럼 바닥을 데우고 있었죠. 저는 김 대표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비상 발전기인가요? 정확해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건물엔 자체 마이크로그리드가 있어요. 손목시계 버튼을 누르자 벽면에 있던 패널이 열리며 전선과 스위치가 드러났어요. 이게 즉시 작동해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조리대 위 주전자도 자동으로 작동하며 은은한 휘파람을 불어댔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공원 안램프가 반딧불처럼 반짝였고 아무도 도시 불빛이 꺼진 걸 눈치채지 못한 듯했어요. 가족들은 이끼벽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도 자체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김 대표님이 저를 50층 옥상 라운지로 안내해 주셨어요. 계단을 올랐는데 비상용 조명이 줄지어 켜져 있어 한치 어둠도 없었어요. 옥상에 도착하니 이웃 주민들이 어두운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웃었고 한 어머니는 아이를 따뜻한 수건에 감싸며 미소를 지으셨죠. 라운지 중앙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차와 떡, 과일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죠. 2명의 직원이 잔과 간식을 권하셨어요. 그리드가 나가도 여긴 식량과 온기를 유지해요.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가슴 깊이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밖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곳에선 비상 조명 아래 모두가 평온했어요. 정전시 일반 아파트에선 계단이 깜깜하고 바닥은 차가워지며 휴대폰 배터리도 금세 사라지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 조명, 난방, 심지어 물펌프까지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저는 김 대표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믿기 어렵네요. 정전이라면 다들 패닉 상태일 텐데요. 그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린 대비 훈련을 해요. 매달 모의 훈련을 돌리면 어떤 문제든 바로 대처할 수 있죠. 문 옆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여긴 비상 전력 구역 지도, 비상 탈출 경로, 드론 착륙장까지 나와 있어요. 구조 드론도 대기 중이고요. 그때 짧은 삑 소리가 나더니 주전원이 복구됐어요. 도시 불빛이 한꺼번에 켜지고 아래 거리엔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죠. 그러나 이 옥상 정원에선 모두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벚꽃이 피 돌아온 빛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김 대표님이 다시 차를 권하며 물으셨어요. 수영하실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실내 수영장으로 달려갔어요. 타일 아래 은밀하게 배치된 LED 조명이 물을 따뜻하게 밝혔고 저는 물속에 뛰어들어 무중력처럼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속 고기처럼 유영했고 정전은 마치 꿈인 듯 사라진 기분이었죠. 짧은 수영을 마친 뒤 저는 수건을 몸에 두르고 파워 온돌 위에서 발을 데웠어요. 노트북엔 더 이상 불가능한 장난감이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즉시 백업, 공동체의 평온, 생명을 구하는 기술, 일하는 글귀가 빼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곳을 떠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아파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어요. 요새이자 성소이자 집이었죠. 그리고 뉴욕 가든 홈 077에 대한 제 기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며칠 뒤, 저는 뉴욕 가든 홈 077 옥상 정원에서 열리는 VIP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심장이 막 뛰었어요. 이 건물이 큰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가장 멋진 정장 차림으로 노트북을 챙겨 들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유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 테라스로 발을 내디딜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화분에 심긴 나무 사이로 은은한 등불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길게 놓인 나무 테이블 위에는 탄산수 피처와 달콤한 떡들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중앙에는 모닥불 구덩이가 바삭거리며 부드러운 열기를 뿜어냈어요. 시원한 저녁 공기 속에서도 따스함이 느껴졌죠. 사방에 펼쳐진 도시 불빛이 축제 같았어요. 비즈니스 리더들과 테크 창업자, 투자자들이 분주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김데이비드 대표님을 찾았는데 밝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이야기 중이셨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가자 대표님께서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어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경치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하늘과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말 멋져요. 하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차가운 바람이 테라스를 스쳐 지나갔어요. 테이블 위에 걸려있던 종이 등불 하나가 줄에서 풀려 모닥불 쪽으로 내려왔고 느슨해진 리본이 불꽃에 닿아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이에서 놀란 숨결이 퍼졌고 작은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열기가 확 다가왔어요. 명함이 바닥으로 흩날리고 누군가 비명처럼 불이 번지고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여기서 대혼란이 벌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때 갑자기 옥상 스피커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비상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침착해 주세요.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 10몇 명이 모닥불 구덩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최소 50명은 되어 보였죠. 그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한 경비원이 테라스 벽에 숨겨진 패널을 눌렀어요. 검은 금속 셔터가 모닥불 구덩이 주위를 빠르게 감싸더니 위쪽 화분 사이에 숨어있던 물 분사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미스트를 뿌렸어요. 불꽃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몇 개의 잔불만이 튀었지만 셔터가 모두 가둬주었죠. 깔끔한 제복을 입은 또 다른 경비원이 셔터 패널을 터치해 몇 가지 명령을 입력하자 셔터가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모닥불 구덩이는 평소에 오렌지빛 불꽃을 은은히 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잔잔히 타올랐어요. 테라스 가장자리에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나와 흩어진 불씨를 씻어냈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노트북에 열심히 적었어요. 즉시 화염 차단막, 숨은 스프링클러, 손상 제로. 주변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켜켜이 쌓인 찻잔을 든 서버가 다가와 말했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차가 긴장을 풀어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고 자스민과 꿀향이 코끝에 맴돌았어요. 김데이비드 대표님이 다가와 태연히 웃으셨어요. 이 건물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목에 장치를 가리키며 이 경고는 모든 현장 직원에게 순식간에 전달되어 제 휴대폰에도 조용한 삑 소리가 울렸죠. 저는 차를 삼키며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군중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몇몇은 아찔했던 순간을 농담으로 풀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젊은 투자자는 이야기꾼처럼 익살스러운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그의 곁에 모여 웃음의 눈물을 흘렸죠.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제가 얼마나 숨을 죽이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김 대표님께 물었어요. 예전 집 대신 이 건물을 믿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벤치로 저를 이끌었어요. 예전 집은 진짜 위급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여기선 재난이 와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는 천장을 향한 등불줄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서로 도우며 침착함을 유지했으니까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닥불 구덩이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부드럽게 타오르는 불빛만 남아 있었죠.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는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숨은 스프링클러와 셔터, 경비진, 그리고 다과를 나누던 서버까지 모두가 역할을 해냈어요. 나중에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달라진 제 마음을 깨달았어요. 결점을 찾으러 왔는데 대신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건물을 마주했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평온을 느낀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뉴욕 가든홈 077은 위급 상황을 서로의 강인함과 배려로 바꾸는 곳이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바로 수호자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공동체가 극적으로 어우러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에 설레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저는 뉴욕 가든홈 077을 제 영구적인 보금자리로 삼기로 했어요. 몇 개 안 되는 상자들을 챙겨 브루클린 스튜디오에 작별을 고했죠. 셀살 새는 창문과 덜덜거리는 라디에이터가 벌써 먼 기억 같았어요. 이사 온 날 아침, 저는 여명 전에 눈을 떴어요. 침대 옆 바닥이 부드러운 열기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살짝 밀치고 발을 내디뎠어요. 파워 온돌이 순식간에 발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마치 평화로운 정원의 햇살에 달군 바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오전 6시가 되자 로비는 등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고 된장국과 구운 주먹밥 향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저는 이웃들이 줄 서 있는 아침 식당 앞에 섰어요. 얇게 썬 오이는 식초 양념에 춤추듯 버무려졌고 부드러운 스크램블드 에그가 김치 옆에 살포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따끈한 보리차가 나무 컵에 김이 모락모락 났죠. 저는 컵을 집어들고 정전날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웃분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이 손을 흔들며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따뜻한 식사만 한 게 없지요라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 없는 공원에 서리가 반짝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잉어 시내과 옆에서 열리는 아침 태극권 수업에 참여했어요. 강사인 이 선생님이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동작을 이끌어 주셨죠. 제 코트는 옆팔구리에 걸어두었는데 차가운 바닥이 아니니 발시린 걱정도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 동작을 따라했어요. 팔은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흐르고 다리는 나무 뿌리처럼 단단히 뻗어 있었죠. 시냇물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겨울 폭풍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폭설, 저녁 정전 경고까지 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촛불, 담요, 여분 배터리를 잔뜩 쟁여두었겠지만 여기선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김데이비드 대표님께 폭풍 준비 다 되셨죠? 라고 문자했어요. 그분은 썰매 가져와요. 옥상에서 경주하자고요. 라고 답장을 보내셨죠. 유쾌한 농담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다음 날 해 뜨고 얼마 안 돼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엔 눈송이가 하얀 정원을 느리게 덮어갔고 도로 위 차량 소음은 눈에 잠식된 듯 조용해졌어요. 오전 10시 건물 블록 전체가 전기를 잃었어요. 예전 아파트라면 칠흑 같은 정전이었겠지만 뉴욕 가든홈 077은 백업 발전기가 즉시 돌아가며 모든 불빛이 환하게 유지됐어요. 바닥은 따뜻했고 엘리베이터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부츠를 신은 뒤 뜨거운 로비 바닥을 가르고 들어가 부츠를 벗어 던지고 공원 입구로 나왔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벚나무 아래 둔 요새를 짓고 있었죠. 저는 김 대표님과 이웃들 무리와 함께 옥상 테라스로 향했어요. 그곳은 이제 눈 덮인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포근히 다져진 눈 언덕을 미끄럼타며 도시 스카이라인에 울리는 웃음소리를 즐겼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12층에 사는 알바레즈 할머니께서 건물 앱에 아파트 안이 너무 춥고 어지러워요라고 알리셨을 때였어요. 겨울 정전이라면 몇 분 안에 저체온증 위험이 생기지만 단 2분 만에 경비원 2분이 구급 키트를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분들은 할머니를 사우나 근처의 비상 난방실로 안내하셨어요. 방 바닥은 30시로 데워져 있었고 대기 의자 위에는 전기 담요가 포근히 펴져 있었어요. 당직 간호사가 할머니 혈압을 재고 따뜻한 숄로 감싸드리는 모습을 저는 문간에서 지켜봤어요. 예전 동네였다면 할머니께서 몇 시간은 기다리셨을 텐데 여기는 순식간이었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폭풍은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엔 눈이 수놓았지만 실내에선 모두 식당 홀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벽 옆에 서서 눈송이가 설탕가루처럼 소용돌이치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찬 감사와 자부심으로 차올랐어요. 한국식 디자인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공원이 반짝이는 풍경을 내려다보며 책상에 앉았어요. 새 문서를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없던 세상을 상상해보라. 온돌 없는 도시라면 사람들은 차가운 방에서 떨며 살았을 거라고. 비상대피소는 붐볐을 거라고. 거대한 난로들이 에너지를 낭비했을 거라고 썼어요. 대기오염을 줄이고 이웃을 하나로 묶어 주던 차 없는 공원이 얼마나 그리울지 경고했죠. 한국의 공동체 생활 교훈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채 잠긴 문 뒤에 갇혀 취약해졌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어 개인적인 메모를 덧붙였어요. 오늘 밤 한국 혁신으로 태어난 건물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전이 안전과 배려의 축제로 바뀌었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꽃으로 뒤덮인 정원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눈덩이를 굴리고 네온 불빛이 하얀 가지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뉴욕 가든홈 077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온기와 기발한 설계가 혹독한 날씨에도 맞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약속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눈송이가 코트 위에 내려앉아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공기에 닿자 금세 녹았어요.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 순간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걸 확신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믿기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 뉴욕 가든홈 077에서 열리는 글로벌 주택 서밋을 공동 진행하는 일이었죠. 런던, 두바이, 토론토, 시드니, 심지어 카트만두에서 온 대표단이 모였어요. 저는 유리 로비를 지나 이끼 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스테이션을 안내하며 설렘을 느꼈어요. 모두 눈을 반짝이며 사소한 디테일까지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메인 홀에 들어서니 긴 테이블들이 목재 기둥이 드리워진 높은 천장 아래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엔 작은 녹색 옥상과 태양광 패널이 달린 아파트 타워 모형들이 줄지어 있었고, 반대쪽 스크린에는 파워 온돌, 차 없는 공원, 지하 주차장, 비상 발전기, 커뮤니티 다이닝홀 같은 한국식 기능들이 소개되고 있었죠. 저는 무대 앞에서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10시 정각이 되자 저는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뉴욕 가든홈 077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잠시 멈추었어요. 여기저기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저는 손가락을 들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껐어요. 그리고 칼같이 대비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죠. 깊은 겨울의 도시 풍경이었어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덜덜거리는 난방기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도로는 차량으로 막혀있고 매연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음산하고 외로운 풍경이었어요.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우리 건물의 공원이 나왔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잔디 위로 등불이 반딧불처럼 반짝였고 이웃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했어요. 발밑에는 온기, 우리 문 앞에는 맑은 공기, 그리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있어요. 감정이 차올라 목이 잠겼어요. 한국이 없다면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 세계는 차갑고 고립된 곳으로 무너질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엔 비상대응 장면이 나왔어요. 옥상에서 불꽃이 피었지만 셔터가 내려오고 스프링클러가 슉슉 물을 뿌리고 경비원들이 손님을 안전구역으로 안내했죠. 위기 상황에서도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로 움직이죠. 대표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이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어 제 일상이 등장했어요. 공원에서 하는 아침 태극권, 비상 난방실에서 알바레즈 부인을 돌보는 간호사, 옥상에서 눈속을 뛰노는 아이들.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곳의 일상이 바로 한국의 혁신이 만든 현실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토론토에서 오신 여성 대표였는데 우리 도시에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요. 서밋이 끝난 뒤 저는 소규모 그룹을 이끌고 옥상 정원으로 나갔어요. 등불이 드리운 공간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훌짝이며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신발을 벗고 따끈한 타일 위에 올라서자 대표단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양말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에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런던에서 온 대표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도시에 온돌은 없는데 이 느낌이 모든 걸 바꿔놓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마지막 행사로 다이닝홀에서 공동 저녁 식사가 열렸어요. 긴 테이블 위에 스튜와 구운 생선, 떡과 김치 바구니가 놓였죠. 우리는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어요. 저는 두바이의 도시 계획가와 시드니의 건축가 사이에 앉았어요. 계획가분이 말했어요. 이런 디자인이 없었다면 제 사막 도시는 에어컨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을 거예요. 건축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엔 인간미가 부족했을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 건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철학을 칭송하는 거였죠. 밤이 깊어가자 한 대형 건설사 CEO가 일어나 소주잔을 들었어요. 모던 리빙의 심장, 한국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어요. 저도 눈가가 촉촉해져서 살며시 잔을 들어보냈어요. 한국을 위하여.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고요해진 홀에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유리벽 앞으로 걸어가 차 없는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젖은 바닥에 반짝였고 잉어 시냇물은 고요히 돌 사이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한국이 없다면 이 세계는 파괴될 거예요. 도시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멀어지고 영혼은 부서질 테니까요. 온돌 없는 고층 빌딩들, 숨은 안전장치 없는 타워들, 공동체 공간 없는 도시를 상상하니 몸이 떨렸어요.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 허망한 세계가 두려워서였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끼와 차향을 맡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회의적이고 마음을 닫고 있었죠.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이 저마한 이 운동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사뿐히 열리며 따뜻한 타일이 반겨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밑에 깔린 불꽃이자 머리 위를 지키는 방패이며 우리 마음을 잇는 끈이니까요. 저는 이 진실을 계속 전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집을 짓는 법을 배웠고 한국이 없었다면 정말 길을 잃었을 테니까요. 역시 세계 곳곳 대한민국의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세계 곳곳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에블린 배상